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이 생겼어? 그럼 오답노트 작성하시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이해가 명확하게 진행되고 다음 과정을 가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우린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실전력, 즉 시간 관리와 실수. 이 두 가지는 항상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살피셔야 될 겁니다. 더불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 평가원 수학 영역 이제 총평 및 해설을 맡게 된 이제 더메드 교육그룹 총괄원장 한세아입니다. 먼저 이번 시험 치르시느라 우리 고3 그리고 재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내가 보완할 것들 이제 잘 챙기시면서 이제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이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등급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평가원에서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문항들이 실제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실제 시험을 치렀었던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나아가 이제 몇 문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좀 주요 문항들은 같이 해설까지 해볼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학습하면 좋을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급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시험을 치르셔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사실 시험 치르실만 했습니다. 무난했고요. 누군가는 정말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 이제 등급 컷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확률과 통계가 이제 1등급 컷이 92점, 기하가 89점, 그리고 미적분이 84점으로 형성된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 자체가 일단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지만 여전히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사이에 일단 등급 컷 갭이 존재합니다. 일단 8점 정도의 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이제 기하가 이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약 8점에서 10점 정도의 어떤 점수 차이를 두고 등급 컷이 형성됨을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먼저 첫 번째, 이번 6월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응시자 수가 이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단 역대 최다 인원이 일단 시험을 치렀고요. 이랬을 때 실제로 1등급을 받았을 때 컷 점수, 즉 표준 점수가 이제 133점이 나왔고, 그리고 2컷이 126점, 3컷이 118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지난 시험과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작년 시험 대비 똑같은 1등급 점수를 획득했을 때 이번 시험은 표점이 133점이었던 반면에 작년 시험은 135점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2등급 컷은 동일한데 3등급 컷은 오히려 이제 표점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볼 겁니다. 일단 시험 자체가 좀 덜 어려웠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1등급부터 3등급, 즉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축소되었다. 그 말은 즉 중상위권에서부터 상위권 학생들의 점수 분포가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 실수 하나 하면 수학은 기본적으로 한 문항당 배점이 4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실수 하나 했을 때 굉장히 뼈 아플 수 있다. 일단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중위권부터 하위권의 점수는 좀 더 분포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 자체가 이제 실제 응시해본 그리고 현장에서 풀었었던 여러분들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은 무난한 시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어떤 등급 컷이 특히 상위권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의 점수차가 굉장히 촘촘히 붙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심해보면서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최근 이제 3회차 시험을 좀 살펴보면 작년 6평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에서 중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제법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시험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일단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변별력은 확보됐어. 일단 이 부분이 지금 평가원에서 좀 진행하고자 하는, 즉 추구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평가원 시험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일단 잘 발휘된 반면에 사실 뭐 번호 배치 같은 건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됐고요. 실제로 해당 시험을 치렀었던 학생들이 역시나 시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그리고 계산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야 치를 수 있는 시험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치러졌었던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 시험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쉽고 무난한 문제, 여기에 이제 고1 과정이 강조돼 지금 평가원의 어떤 추구 방향이죠. 계산력 강화, 그리고 고1 과정에 대한 강조, 그리고 실제로 해당 시험을 치렀었던 학생들 역시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그리고 계산력이 필요했었다라는 건 이미 우리 모두 다 공부하시면서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살필 수 있었던 시험으로 보여지면 좋겠어요. 실제로 작년에 진행됐었던 수능 역시 이 평가원 기조가 기본적으로 그대로 따랐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치렀었고요. 이런 형태가 일단 현재 평가원이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도 물론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 나올 때도 있고 쉬운 시험이 나올 때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할 수 있으셔야 되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나 상황적으로 봤을 땐 일단은 쉬운 시험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백미가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역시 난이도는 중에서 중합니다. 작년 수능보다도 더 무난했다, 쉬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킬러 배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치러질 9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올해 수능까지도 일단 해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역시나 이런 시험이 등장했을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좀 번호 배치가 약간 달라진 걸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뭐 22번 문제에 이제 지수함수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12번 문제에 귀납 추론 문제가 나오고, 뭔가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문항 배치가 약간씩 번호에 어떤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않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잘 풀 수 있는 문항들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등장했었던 문항을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공통영역부터 보시면 일단 합답형 문항, 기역, 니은, 디귿 중 선택하는, 그리고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 또는 수를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문항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단 다시 등장했고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다시피 수학적 피지컬, 즉 계산력이 중요한 문항들의 수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고요. 작년 수능과 이제 약간의 어떤 방향성과 번호 배치의 구성이 일단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뭔가 부담감이 되거나 불편하진 않다. 역시나 고1 수학 강조되어 있고 당연히 이런 시험에서는 시간 배분 잘 해가지고 실수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통영역 문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는데 이 선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미적분, 기하, 확률 같은 게 중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실 건데 확통이나 기하를 선택하신 친구들은 그냥 역시나 기존 기조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현장에서 시험을 잘 풀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험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점짜리 세 문제, 28번, 29번, 30번 문항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현장에서 뭔가 푸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겉보기 능력도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사실 해당 문제를 마주했을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시험과 관련된 난이도를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그냥 최상, 굉장히 어려웠다. 4점짜리 문항들을 풀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미적분의 1등급 컷이 84점, 뭐 다른 확통 같은 경우는 92점 이렇게 이제 등급 컷 차가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될 게 평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30점대예요.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60점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도 미적분이 훨씬 더 어려웠고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거나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파트가 사실은 미적분 선택자들인데 평균 점수 높아요. 30점가량 높아요. 다시 말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엔 현재 허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표현으로 그냥 런하는 친구들은 사실 작년 수능이 끝나고 이미 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해당 시험을 준비하고 학습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뭔가 중요한 고민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미적분을 계속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선택 과목으로의 어떤 전환이 오히려 나의 입시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꼭 진중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고난도 문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2번 문항이 지수함수와 관련된 특수해 문항이 나왔고요. 이제 15번 문항은 조건에 맞는 함수 추론 문항이 나왔습니다. 미적분 3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 해석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문항이었고요. 좀 약간은 예전 느낌이 좀 나는, 예전 이제 10년 전, 5년 전에 등장했었던 약간 이과 최상위권 문항, 그런 느낌이 나는 좀 문항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단계의 어떤 추론 능력이 필요로 하는 문항이었다라고 일단 좀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피고 복기를 해야 되는 문항들을 이렇게 번호로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해당 문항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6월 평가원 시험 관련해서 복기하고 분석하실 때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문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을 치렀을 때 이게 학생들 반응이나 좀 체감 난이도를 살펴보면 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좀 반응을 보시면 역시나 좀 보통이었다, 약간 어려웠다, 지금 이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시험범 하는 말 있잖아. 시험이 쉽든 안 쉽든 어렵든 우리의 말은 뭐야? 어려웠어요잖아.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이었다, 그냥 좀만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평이했어. 그리고 번호 배치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고1 개념 같은 거, 기본 개념 같은 거 중요하게 여겨야지, 이런 것들. 계산력 집중해가지고 계산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역시나 시험 보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시험 끝난 다음에 좀 느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9월 평가원 시험, 수능, 앞으로의 학습과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역시나 이런 부분 우리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준비하셔야겠다, 선생님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는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영역별 체감 난이도 역시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공통 영역이나 확률 통계 기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난했고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남은 학습, 남은 기간 동안의 어떤 공부의 입장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미적분 선택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전년,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웠다, 현장에서 불만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문항들 중심으로 좀 한 줄 분석, 한 줄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9번 같은 경우는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된 이제 정적분 계산 문제였고요.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어떤 대칭성을 갖는 함수와 관련된 좌표 계산 문항이었다. 11번은 이제 합답형, 기역, 니은, 디귿 중 이제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문항으로 나왔는데, 이제 위치 속도와 속도에 관련된 언급을 올바르게 내가 하고 있었다면 평이하게 잘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보여지고요. 12번은 귀납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주어진 귀납추론과 관련된 점화식을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잘 확인했다면 실제로 그 다음 이어지는 케이스 분류 자체의 가지수가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은 등적적분 관련된 정적분 문항이 나왔는데요. 사실 기출 분석해보신 친구들께서는 알겠지만 작년 13번 문항과 거의 유사하고 흡사한 문항이었다. 사실상 거의 세임한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문항이 13번이었고요. 14번은 우리가 늘상 마주하게 되는 삼각함수 도형과 관련된 이제 활용 문제가 14번에 등장했습니다. 15번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알맞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형태의 문항이 등장했고요. 20번은 빈칸 문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합성함수 관련된 방정식, 그리고 수열과 관련된 혼합형 형태의 문항이 이제 빈칸 안에 알맞은 식 또는 수를 넣는 형태의 것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수열의 극한 이용해서 어떤 인수 개수를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 문항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번은 이제 지수함수와 관련된 좌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특수회와 관계된 얘기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추가적인 언급을 하면 지금 10번 문항도 지수함수 문항이었고요. 22번도 지수함수 문항이었어요. 삼각함수 그래프 문항이 일단 4점짜리 문제 중에는 없습니다. 물론 뭐 삼각함수 도형 활용 문항이 있지만 일단 그래프와는 별개니까. 이 얘기는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 함수에 조금 힘을 줬고 삼각함수에선 약간 힘을 뺀 느낌인데 9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에선 조금 힘이 빠지고 그리고 삼각함수에선 조금 힘을 준 형태로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아마 이번 수능 시험이 출제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 한번 해볼게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미적 분익을 해보면 28번 문제는 딱 그냥 보자마자 여러분들께서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이제 복합형 문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겉보기 등급이 세가지고 실제 난이도에 비해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문제를 접근하셨을 때 심리적으로 약간 타격감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비급수를 좀 식으로 표현만 잘 했으면 사실은 해당 문제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3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 관련된 추론 해석이 필요한 문항이었어요. 기하 같은 경우는 28번은 이제 무난한 그냥 타원 2개가 나와서 이제 해당 곡선의 그래프를 잘 관찰해가지고 얘기하는 형태였고요. 29번 문항 같은 경우는 주어진 어떤 언급 안에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아마 적절히 잘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30번 역시 계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소재죠, 그렇죠? 내적의 최소값과 관련된 이제 벡터 문항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무난한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28번은 그냥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 유형 문제죠, 그렇죠? 이제 해당 문제가 등장했고요. 이제 29번 역시 이제 합집합과 관련된 경우의 수, 가지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번 역시 이제 부등식과 관련된 역시나 우리가 확률 통계 공부하면서 많이 보는 소재니까 부등식과 관련된 어떤 순서가 좀 결정되어 있다는 걸 바탕으로 가지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공통 과목이 되었든 뭐 선택 과목이 되었든 우리가 결국 현장에서 시험을 잘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배분 잘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전 연습 충실히 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해당 문제의 절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고? 쉬운 기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시면서 해석하시고 그런 표현 자체에 익숙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다양한 여러 함수들의 그래프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와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이제 잘 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항상 하시면서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과 실력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이고요. 특히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틀렸어. 어떤 오답이 존재했다면 왜 틀렸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시험, 다음 학습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오답률이 좀 구성이 되었는데요. 뭐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시나 학생들이 그냥 어려워하는 문항들 22번, 30번, 21번, 29번, 15번 그냥 이 문제들이 역시나 앞에서 쭉 가는 어떤 오답률이었고요. 사실 실제 시험이 무난하고 쉬웠던 거에 비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오답률 자체가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냥 좀 수학 공부를 아직 덜 하거나 내지는 그냥 수학 공부 자체에 어떤 좀 진행이 이제 안 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오답률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 예상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이 오답률 자체에는 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아직은 좀 풀기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해볼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구분하시고 분류하셔가지고 그냥 순차적인 학습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취약 영역 올바르게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젠 6평이 끝났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번 이제 6월, 7월, 8월 기간 동안 반드시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학습하는 어떤 방향의 기초가 될 테니까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좀 현장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야.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극복해내셔야 돼요.
이런 쉬운 시험의 기조로 갈수록 더더욱 한 문제 한 문제의 실수는 아깝고 중요해집니다. 내가 문제 조건을 잘못 해석해서 하는지 또는 계산 때문에 그런지 시간 부족하니까 뭔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생기는 건지 아니면 특정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건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실수했다라고 언급은 하지만 그 실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내가 실수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비슷한 또는 같은 실수를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몇 문제 가량 좀 주요 문제들 같이 이제 해설해 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는 문항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복귀하시어. 평가원 시험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복귀하시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시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볼 문제는 10번 문항입니다.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제 주어진 로그 함수가 이제 서로 만나는 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제 ABC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ABC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게 해당 문제의 목적이고, 그랬을 때 A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 문제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y는 로그 ax 더하기 3 그리고 y는 로그 ax 더하기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 a 값은 1보다 크다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노란색 함수를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파란색 함수를 그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당 함수식을 보셨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 뭐가 바뀌었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우리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우리 이런 형태의 함수를 무슨 관계에 있다고 해? y축 대치. 즉,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y축에 대해서 뭐 하는 함수다? 대칭하는 함수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형태를 다음과 같이 대칭성을 가진 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문제에서는 주어진 곡선들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ABC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때 보여지는 이제 ABC를 연결한 도형이 무슨 도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 사실을 토대로 누구 값을, A 값을 찾는 게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프 예쁘게 잘 그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주어진 삼각형을 표현해 보면 지금과 같은 삼각형이 우리 눈에 보이고요. 해당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고? 4가 되고요. 문제에선 주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해당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정삼각형이 갖는 특징을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근데 해당 정삼각형이 갖는 특징이 당연히 이 문제의 목적은 뭐니까? ABC와 관련된 얘기니까 ABC와 관계된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A점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원점에서부터 A점까지의 길이가 다시 말하면 A점의 무슨 좌표인데? Y좌표인데 이게 정삼각형의 뭐랑 같아야 돼? 높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점 A의 Y좌표는 X에다가 누구 넣으면 되는 거니까 0 넣어주시면 되니까 로그 A의 3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정삼각형의 높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였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누구 값 구하는 거였어? A 값 구하는 거였어. 로그 A의 3이 2루트 3과 같으니까 A의 루트 3승은 3과 같고요. 따라서 A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10번 문제를 같이 언급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관련된 그래프 문항이 나오면 결국은 좌표 해석을 주된 소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물론 해당 문제는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등장하시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했을 땐 항상 좌표를 중심으로 다음 과정을 생각해 볼 것. 이 부분이 반드시 명심되어서 앞으로의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이 풀어볼 문제는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은 지금 문제에서 등장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과 관련해서 A4의 우승값, 최대값을 요구하는 문항이 되겠고요. 전형적인 귀납 추론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피셔야 될 조건은 일단 나 조건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나 조건이 뭔가 점화식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주어진 형태와 주어진 형태가 보이면 결국 곱하기 기호가 생략된 거니까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네모와 세모를 곱했을 때 0이 나왔어. 그럼 뭐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앞에 있는 게 0이라는 값을 갖거나 뒤에 있는 게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즉 an 더하기 1 빼기 an 더하기 3이 0이거나 아니면 an 더하기 1 빼기 2an이 0이 되는 해당 식을 의미하는 게 나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린 이를 바탕으로 an 더하기 1을 an과 관련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an 더하기 1을 an 빼기 3 또는 2an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쓰고 나니까 보통은 이 뒤에 누구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n에 관한 얘기가 보통 있는데 지금은 n에 관한 언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는 항상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때 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얘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다 떠올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어차피 누구 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 삭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실제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린 해봤자 A2, A3, A4까지 정도밖에 관찰하지 않아요. 즉 관찰의 케이스가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등장했을 때 지레 겁먹고 여러분들께서 뭔가 현장에서 부담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주어진 관계를 토대로 귀납 추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편의상 초항 A1을 그냥 K라고 명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편의상 초항 A1을 K라고 명칭해 볼 거고요. 그럼 아마도 그 다음 항 A2는 위에 거 만족할 수도 있고 밑에 거 만족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A2는 K 빼기 3이 될 수도 있고 2K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A3는 K 빼기 6이 될 수도 있고 2 곱하기 K 빼기 3이 될 수도 있다. 2K 빼기 3일 수도 있고 2K의 2배 4K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수열을 뭔가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선생님 A 삭값 구할 건데 A 삭값 구하기 전에 체크 하나 하고 가야 될 거 있어. 어떤 거? A1과 A3이 어떻다? 같다. 문제에서 지금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뭔가 K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가조건에 이거 해서 A1과 A3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A1인 K가 주어진 A3와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K가 K 빼기 6과 같다면 어때요? 모순이네요. K랑 K 빼기 6은 절대 같을 수 없고 K랑 2K 빼기 6이 같다면 결국 K가 얼마란 얘기? 6이란 얘기가 될 거고요. K랑 2K 빼기 3이 같다면 결국 K는 얼마? 3이 된다는 얘기. K랑 4K가 같다면 K는 얼마? 0이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K 값이 지금과 같이 나왔으니까 얘들아 첫 번째 K가 6이면 해당 시계값도 6이 되고요. K가 2K 빼기 3과 같으면 해당 시계값도 3이 되고요.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K 빼기 6은 K랑 같을 수 없으니까 주어진 식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우리 눈엔 A3, 세 번째 항이 지금 6, 3, 0이 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이제 마지막 A4를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찾는 최대값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3가 6이면 이제 똑같은 관점으로 6 빼기 3, 6의 2배. 다음과 같은 값들을 이제 A4의 값으로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주시면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귀납추론 문제가 우리 보통 귀납추론 문제라고 하면 뭐 15번, 뭐 22번, 뭐 21번, 14번 이런 뒷번호대에서 많이 보였는데 지금 12번의 귀납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이 귀납추론 문항은 결국은 어떤 나열을 토대로 뭔가 관찰 추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열하면서 관찰 추론하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어떤 번호대의 귀납추론 문제가 나와도 사실 충분히 해볼 만한 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아직 좀 연습이 덜 됐다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6월 평가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이번 여름을 이용해서 꼭 내 것으로 실제 시험에 등장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내 것으로 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항은 이제 삼각함수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항이고요. 역시나 우리 시험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4점 출제 소재 문항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복기하시면서 확인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살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단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조건 토대로 일단 이미지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미지를 나타내 보았고요. 특히 삼각형 APQ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나타내어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의 목적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보러 갈 겁니다. 일단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원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누구 알아야 돼?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해당 값을 구하기 위해선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과 관계 있는 식은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각형 ABC와 관계된 사인 법칙을 가지고 어떤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삼각형 ABC에 관한 정보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땐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관찰해야 된다. 누굴? 삼각형을.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우리가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삼각형을 관찰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삼각형은 정보가 가장 많은 삼각형. 정보라 함은 길이 또는 각도를 지칭하는 언급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표현한 삼각형 APQ가 문제에서 등장한 길이 요소든 각도 요소든 정보가 가장 많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문제의 첫 스타트를 주어진 삼각형 APQ에 관한 관찰을 토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빨간색 삼각형 봤어? 뭐가 보여? 이게 보인다. 변, 각, 각. 마주보는 관계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무슨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양편이상 A라고 쓰면
사인 A분의 2K는 사인 P분의 3루트 이어가지고 문제에선 사인 A와 사인 P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왔으니까 루트 1에 3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이걸 토대로 연산을 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PQ를 관찰하고 무슨 법칙을 이용했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니 K 값이 얼마다? 1이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지금 그렸었던 길이 요소가 다음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삼각형 APQ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도형은 삼각형 ABQ예요. 얘들아, 삼각형 ABQ를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세개변이 지금 나와 있어요. 3이니까 아마 이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각형 ABQ는 세개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삼각형. 다시 말하면 결정된 삼각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도 역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정보를 얻지? 사실은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가 나왔다면 우린 어떤 각이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목적은 결국 삼각형 ABC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 기왕이면 ABC와 관계된 각 B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이번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 B에 관한 정보를 얻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지금과 같이 식이 나올 거고요. 해당 식을 정리하면 20 루트 7분의 47, 28 25, 28 따라서 분자만 계산하면 35니까 실제로 연산하면 우리는 코사인 B값이 얼마다? 4분의 루트 7이다. 따라서 코사인 B값 나왔으니까 사인 B값 얼마다? 4분의 루트 7이면 4분의 3이다. 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삼각형 ABQ를 관찰하면서 누구에 관한 얘기? 각 B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코사인 B는 4분의 루트 7 그리고 사인 B는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좋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뭔가 우리 삼각형 ABC와 관련된 정보를 하나씩 얻어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삼각형 ABC와 관련해서 AB 길이 알고 BC 길이 알고 각 B에 대한 정보까지 얻었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고 싶은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뭔가 하나가 모자라. 아쉽다. 왜?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각도와 마주보는 길이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각은 B인데 마주보는 길이 요소 AC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연산을 해서 AC 값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삼각형 ABC에서 AC 값을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연산을 하게 됩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연산을 하면 이번엔 BC 길이는 3, 2, 1을 더한 거니까 6이 되고요. 코사인 B는 4분의 루트 7이었으니까
지금과 같이 식을 세워 x값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계산을 마저 이어가 보면 28, 36, 약분 42. 계산하면 22. 따라서 x는 길이니까 루트 2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 된 것 같다. 우리 x값도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무슨 법칙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b분의 x는 뭐랑 같으니까? 이 r과 같으니까 사인 b는 4분의 3이었고 x는 루트 22분의 2였으니까 우리는 r은 3분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넓이는 파이 r제곱 9분의 88 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는 해당 문제를 이렇게 완료한 거고요. 사실은 연산이 조금 많았죠, 그쵸? 근데 이게 현재 평가원 시험의 기조잖아.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 계속적인 계산을 요구하면서 단계를 밟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야 될 것들을 해가면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찾고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제 이번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꼭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런 컨셉과 이런 기조의 문제들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치르시게 될 시험에서도 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좀 약점, 취약한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극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수학도 뭐 수원, 수투, 선택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갈래의 단원들이 있잖아요. 분명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는 파트가 있고 덜 자신 있는 파트 내지는 부담스러운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시기가 좀 이번 1-2개월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문제를 푸시고 또 이제 거기에 있어서 많은 풀이 과정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서 내 것으로 소화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오답이 생겼어? 그럼 오답노트 작성하시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이해가 명확하게 진행되고 다음 과정을 가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우린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실전력, 즉 시간 관리와 실수. 이 두 가지는 항상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살피셔야 될 겁니다. 더불어 변별력 문항, 분명히 이제 무난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제시가 되는 변별력 문항을 이제 접근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능까지 약 5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 평가원 시험까지는 약 3개월, 수능까지는 약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시험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결국 균형 있는 학습을 하시면서 내가 약점이 없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수학 시험 치를 수 있게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화 문제 꼭 도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문제들 연습하시고요. 이젠 모의고사 부담스러워하시지 말고 정기적으로 계속 응시하시면서 실전 감각 익히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계속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점 보완하시고 개념과 개념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연결관계 익혀가시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해결 전략을 다양화시키는 게 결국 우리가 수능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 살피시면서 이제 남은 기간 학습하실 건데요. 다시 한번 이제 영역별 이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또는 약한 부분들 집중하셔가지고 하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표현 관련된 문제 보시는 거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답 같은 거 계속 체크하시면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유사 문제 안 틀릴 수 있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나 계속 강조하는 시간 관리 잘 하실 줄 아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입시 생활이 절반, 반환점이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명확하고 올바른 학습을 하실 수 있으려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동기를 스스로에서 부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게 또는 목표라는 게 진짜 뭐 거창하고 성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해낼 수 있는 작은 목표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성취해 나가시면서 뭔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아가시는 모습이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슬럼프 없이 꾸준히 학습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뭔가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면서 계속 동기부여하시면서 남은 기간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 및 마무리 말씀드리면요. 다시 한번 이번 시험 어땠다?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했다. 시험 문항 배치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위적분 선택하는 친구들, 위적분 시험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이제 본격적인 학습, 돌입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위적분 교과와 관련된 고민은 해보셔야 된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학습한다고? 내가 갖고 있는 약점 극복하는 게 무조건 1번이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실전력 자체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실수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꾸준히 내가 오답노트 작성하시면서 어떤 문제를 틀렸다면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이어가보자. 학습 동기 중요하다고 했죠, 그쵸? 꾸준한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만들고요. 그냥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면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6월 평가원 해설 및 총평을 한 더메이드 교육그룹 총괄원장 한세아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좋은 성적 향상과 성취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